정용덕 총장님께서 저 질문이 있다는 이게 문자가 와서 먼저 빠른 걸 드리겠습니다. 정 네, 총장님. 시작할까요? 예, 예, 네네. 예. 네네. 아유, 김규봉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대면 세미나에서도 그랬지만은 늘 김규봉 교수님으로부터는 하여튼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주 긴 시계의 안목과 넓은 그런 시계에서 그렇게 말씀을 늘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는데 오늘도 아주 참 좋은 개념과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직업이 사회과학자고 이 사회과학자들은 늘 하는 게 과거를 이제 뒤져가지고 과거에 인과 법칙이 있는가. 과거에 인과 법칙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미래에 대입을 해서 미래가 어떨 거다 예측하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늘 하는 건데 오늘 김기봉 교수님으로부터 저는 이게 과거에 매달릴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로부터 어떤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해서 대처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주 감명 깊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인구 정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한때는 세계에서 이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을 그냥 모방하려고 한참들 이렇게 했던 그런 소위 산하 제한 정책에 성공했던 국가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산하 제한에 성공했다가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에 이제 당면에 있는데 저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로 타이밍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과거에 많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하 정책을 국가 주도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주도로 산하 정책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그냥 빨리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빨리 정책을 변화시켰어야 됐는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다. 그러다 그냥 하는데 그냥 바로 이 저출산 문제가 당면했다 하는 이런 식의 단순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기봉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단순히 이것이 타이밍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개인들의 출산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아주 보다 근본적인 그 문제를 말씀하셨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배운 것이 과연 적정 인구 개념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4,500에서 5천만이라는 게 이제 2011년에 생각했던 적정 인구다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거는 깨지겠죠. 깨졌을 적에 우리가 적정 인구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구 문제를 즉 인구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결국은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 즉 뭡니까 이 정보 사회 또 포스트 코로나 사회 또 뭐 AI 이제 AI 사회 또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에 맞춰서 인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어진 변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인구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인구는 주어진 변수고 오히려 그 밖에 다른 변수들 AI 뭐 포스트 코로나
또 정보, 스마트 시티 이러한 그 속에서 인구 문제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적응해서 사는 것 이것이 적절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제 이해가 맞았는지 하는 것을 이해가 제대로 된 건지를 좀 지적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냥 그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김 교수님 말씀이 인구를 늘리고 줄이고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과제는 인구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이 이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막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을 그 흐름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인구학자도 아니고 언제부터 뭐 인구 정책에 뭐 한 사람도 아니고 제 관심은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이 변한 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문명이 왜 제가 관심이냐면 역사가가 가장 크게 역사를 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문명이라고 보게 된 거는 르그프가 갖고 있는 문명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사는 건 결국 시간과 공간인데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사는 방식은 변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사는 방식이 가장 빨리 변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에 제가 원래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위원회에 관계하게 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문명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본 겁니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 그거를 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제 관심은 문명이고 그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우리가 인구 정책이라는 것도 인구에 대한 관점도 바뀌는 거고 그거를 한번 좀 거칠게 그냥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토론 계속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본인이 발언하실 때만 음소거 해제를 좀 눌러주시고 본인이 발언 없을 때는 음소거를 눌려놔도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개가 동시에 켜져 있으니까 어떤 분이 잡음이 들린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여기 좀 다 본인이 할 때만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소거를 좀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박정순 교수님 질문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잘 안 들리네.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박정순 교수님 음소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되죠. 예. 오케이. 다른 사람이고 지금 제가 마이크로 하고 있는데 잘 들리실 것 같은데. 예, 들립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예. 제가 또 여기 마이크도 가져왔습니다. 지금 잘 들리나요?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예. 그러면은 이 마이크를 끄고 아주 큰 걸로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아주 질문도 본격적으로 또 하실 예정이신 모양이네. 예. 그래서 이기봉 하여튼 저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자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기동 교수님께서 매우 시적절하고 또 굉장하게 어떤 그 이해가 돈독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해결책들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어제 그 지난번에 김기동 교수님께서 그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파라다임의 탐구 두 번째 그 논문 소개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응전을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보다 잘 한다는 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과제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 그것 덕분에 할 수 있는 문명의 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구상한 용어가 뉴 노멀이다. 이 용어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표준이 바뀌는 위기 상황을 인류 문명을 더 빨리 그리고 더 힘차게 전진시키는 순풍으로 활용하는 데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런 글귀를 쓰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한 2개만 얘기하고 나머지 하나 총 3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간이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보다 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거는 휴먼 그 스피시즘이 아닌가, 인간 종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ABC형으로 변형해 나가고 또 돌연 변이를 이룩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어떤 생명체보다 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로 온다는 점은 어떤 생명체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블랙 스완처럼 처음부터 인간이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더 잘한다고 그렇게 못을 박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너무 지나친 자만심이 아닌가. 다른 바이러스들에 비해서는 우리 인간은 변형과 돌연 변이가 늦고 그런 병에 대한 처치도 굉장히 늦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모든 것을 더 잘 전진시키는 순풍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일간신문 보니까 1000만 넘긴 코로나, 끝이 안 보이는 전쟁으로 미국이 260만 명, 브라질이 132만 명, 러시아가 63만 명, 인도가 52명, 그 다음에 영국은 31만 명입니다. 우한 발병 6개월 만에 210개국에 퍼져 현재 9만 명이 확진되고 50만 명이 사망했으며 백신 계약도 없이 세계 경제도 붕괴되고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블랙스완이 미래에서 오는 메시지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서 이미 일어났던 것 중에 중세에서 벌어졌던 그런 흑사병은 미래에서 오는 어떤 메시지보다도 더 강한 낙인으로 우리 인류에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보다 더 강한 미래의 메시지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너무 낙관론과 기회론을 말씀하시는데 낙관론과 비관론, 블랙스완처럼 같이 합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위기론과 기회론도 블랙스완처럼 같이 합쳐져서 양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 양쪽 날개가 있으니까 비관적인 것과 낙관적인 걸 동시에 다 일단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최근 학생들에게 사회철학에서 그 문화 다원주의를 공부하면서 UN 인권위원회 또 UN 민족 인종 종차별과 불평등에 관한 한국에 대한 그러한 UN에서의 어떠한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2가지의 민족적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한 민족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으로, 단일 민족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그러한 자부심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단일 민족이 하나의 배달 민족으로서 하나의 순수 혈통, 순혈주의로 이룩되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까 우리나라 여기서 해서 포스트 코로나 노멀 시대 인구란 무엇인가 해서 인공지능과 반려동물도 포함해야 하는가 문제 있게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과 인구 절벽을 타개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아에서 오고 있는 그러한 그 결혼 이민자들, 여자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민 온 노동자들 또는 단기 체류해서 온 그러한 외국 이민자들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을 타개할 법칙이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려동물이 아기를 만들어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농촌에서는 많은 결혼 이민 여자들이 일단 거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순수 혈통과 단일 민족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을 버리고, 그건 사실 역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백인 민족으로 많은, 다른 나라는 한 번도 침입하지 않았지만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침입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면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를 순수 혈통으로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떤 교리를 다 성적 교리를 하게 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백인 민족이면서 동시에 순수 혈통을 가진다는 것은 과연 그러한 우리 민족의 그 뿌리 깊은 그러한 두 가지에 대한 허위 의식의, 과연 우리가 포스트 뉴 코로나 시대를 겪었을 때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뉴 코로나에서 인공지능과 반려동물도 중요하지만 특히 결혼 이민자, 여성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이제는 많은 혼혈 민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의 인구 절벽도 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 제가 켜야 되는지 안 들리니까 저는 켜야 되죠. 예. 예, 뭐 제가 부족하게 말씀드린 점을 다 보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까 쭉 읽어주신 거, 그걸 조금 이영우 선생님이 공지를 해야 되는데 몇 줄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러셔서 조금 관심을 끌 수 있는 용어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인간중심주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간보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30억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가 뭐 먼저 나왔느냐, 박테리아가 먼저 나왔느냐 논란이 많은데요. 아무튼 확실한 건 인간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잘 적응하고 생존력이 있다는 거죠. 도전과 응연을 잘했다는 거. 그걸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흑사병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얼마만큼 다르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이 뭐 여기 다른 걸 크게 보게 되면 이게 많이 다른 거고,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라고 보게 되면 과거에 다 배울 수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세계화한 게 아니라 병원체도 세계화가 됐고, 세계화하는 과정 중에서 불평등한 거, 불균등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평준화가 되고 이게 세계는 평평하다 그랬는데,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병원체도 생태적인 균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찰스만 같은 사람은 호모제노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1493년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콜럼버스 이후에 신대륙과 구대륙이
연결되고 나서 이제 생태적으로 세계가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감염병도 바이러스도 전 인류가 공통으로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게 답하면 다르지. 인간 이외의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제 저는 이걸 이제 문명이란 측면, 이제 문명이라 하면 결국 인간 중심주의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죠. 그것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제가 우리는 인구 문제 해결한 방침 저 세 개라고 봤어요. 하나는 우리 노령 인구를 좀 높이자. 60세, 65세 이거 넣어서 생산 가능 인구를 좀 높이는 방법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민사회, 또 하나는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구 문제를 보는 게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난 다음부터 이민사회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게 민족주의나 이런 쪽이 인종주의가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사회적 긴장이 코로나 사태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벌어질 겁니다. 각 나라가 아마 정부가 이 문제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랬을 때 이민 사회로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위적으로는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럴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국민 경제나 이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그건 이상이고 지금으로 와서는 그게 사회적 긴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고조가 될지 이게 저는 더 염려스럽기가 그 문제는 조금 뒷전으로 밀어놨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임채원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임채원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명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문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이게 선생님께서도 문명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문명 전환 이게 지금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서도 교수님은 리질리언스 개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있으면 변화한다 이렇게 하면 리질리언스는 복원된다,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그런 것하고 리질리언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차라리 리질리언스가 아니고 탈 리질리언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문명 전환이라면 두 번째 문명의 전환의 그럼 내용은 뭐냐 이럴 때 첫 번째는 아까 뭐 기후변화, 생태, 환경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구적 변화, 지구와 인간 간의 관계, 여기 적정 인구에 대한 문제 이게 하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 정보화 문제, 빅데이터, 데이터 경제 이렇게 말씀드린 그다음에 정보화 문제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세계화 문제가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화는 줄어들겠지만은 사이버상의 세계화, 온라인의 세계화는 뭐 확대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문명 전환의 방향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비슷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뭐 저희들은 뭐 정용덕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뭐 국가 행정 이런 걸 전공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문명과 국가 간의 관계는 어떠냐? 아까 페이퍼 중에서는 코로나 덕분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변해갈 거면 수동적으로 적응해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전 세계적 국가 간에도 이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문명 변화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질문이고요. 그 네 번째 질문은 저는 이제 뭐 정치 아젠다 이런 게 관심입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문명인데요. 문명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나 행정, 정책의 영역에서 보면 좀 이렇게 나이브한 용어처럼 들리거든요. 막하고
너무 긴 시간이고 추상적이고, 그러면 정치 담론이나 정치 아젠다에서 문명이란 개념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에서는, 미디어에서는 뭐 지금 문명의 위기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다음 대통령 후보가 거기 문명의 위기 이야기하고 문명 담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정치 상황으로 갈 것 같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 넘어서 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를 지금 질문하셨지요. 레질리언스는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위기나 뭘 했었을 때, 이렇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간다기보다는 뭔가 융통성 있고, 뭔가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되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창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지금 많이 교육이나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제 위기 대응 능력으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개념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각광받는 개념에 대해서 이것도 지나가면 유행으로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개념을 그런 맥락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의 전환을 얘기하셨는데, 예, 이게 다 큰 얘기죠. 다 큰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똑같은 문제하고 다 문명하고 좀 나머지 문제도 있는데요. 저는 문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 문명의 정의는 르고프가 정의한 가장 큰 개념입니다. 결국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방식.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삶의 방식은 결국 인간이 사는 건 시간과 공간인데 그 시간과 하나 시절과 날줄이죠. 그것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시간의 문제도 점점 더 쪼개지고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중요한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육이든 뭐든 간에 중심이 과거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더 기분이잖아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방식이죠.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제안드린 것들은 블랙스완처럼 미래를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과거로부터 미래로 시간의 초점을 관심을 이동시켰을 때 어떤 인식론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명의 전에서 시간의 문제고 공간의 문제는 리얼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과 사이버 공간과 그 다음에 믹스트 아니면 오거멘티드 스페이스라는 것 쪽에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명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명 개념이고 뭐 이 개념 속에서 뭐 정치 담론이든 뭐든 간에 미래 계획이든 이렇게 하려는 게 이제 저의 사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지 뭐 이게 뭐 만병통치거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하나의 문명이라는 하나의 정의를 갖고 결국 인간 시간 공간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이걸 저는 삼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제 용어로. 역사도 결국 이 삼간의 문제거든요. 이 삼간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사고를 하고 이 삼간의 조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함수 관계를 할 수 있는 게 문명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변수로 놓고 어느 걸 상수로 놓느냐의 문제인데 여태까지 인간이 상수였는데 인간이나 상수도 좀 깨졌다고 보는 거죠. 인간 중심이 깨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사유를
해보려는 게 제 관심입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